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네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두 번째 기획특집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살롱 전북 시즌4 특별 코너죠. 성평등 전주 개관을 기념하여서 성매매 책을 읽다. 그래서 6권의 책을 다루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고 인기 있는 책이기도 하고 좋은 책이기도 한 레이첼 모렌의 페이드4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정 게스트인데요. 장미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시즌 첫 번째 기획특집에 길 하나 건너면 별 한 끝? 네, 대한 피드백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도 몇 가지 듣긴 했었는데. 네, 녹음하고 나서 그 녹음을 들은 직접 저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전화를. 본날님이 전화를 네, 주셨네요. 본날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이미 그 녹음을 한 거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 생생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해줘서 고마웠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녹음하고 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직접 저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듣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나서 저의 뭐 소감이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혹시 내가 또 왜곡한 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누가 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직접 또 봄날님께서 전화를 주시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끝나고 나서는 조금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피드백이에요. 소리 음량이 너무 좋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낭독 코너가 많았는데 진행하는 너는 읽지 네. 마라. 그날 말씀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낭독하라고 저 초대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구성이 좋았다. 그래서 아마 네, 맞아. 저도 그 제가 얘기는 보기에는 들었어요. 저자님 인터뷰의 내용이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인터뷰 네.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전화 인터뷰는 계속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전화 인터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낭독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낭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낭독 전문. 자, 저희 이번에 스튜디오에 한 분 더 나와 계시는데요. 장민님께서 이 한 분을 섭외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섭외했는지 그리고 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사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이첼 모른의 페이드4를 읽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 저자님을 모시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가장 글로벌한 분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뭐 목소리가 좋다, 발음이 좋다 이거와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생생하게 외국 발음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말씀드릴까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어색한데요? 안녕하세요. 벌써 외국인인데? 오랜만에 녹음을 하다 보니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 내용을 미리 받았는데 여기에 외국어라고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벌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나와서 오늘 낭독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정말 쾌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 해서 고정 베스트였죠. 역시 네. 글로벌하게 고정 베스트. 저는 아직도 크로아티아가 생각이 나고요. 그러나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네, 코로나에서. 코로나 전에에서 다행이에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 과거를 또 되짚어 보면 또 웬만한 데는 제가 그 버킷리스트에 있던 곳은 다 가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행이란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현재의 상태들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행이 아닌 무엇으로 제 일상을 채울까가 너무나 고민되고 그나마 이 퇴근 이후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저 방금 2층 올라오기 전에도 여행 계획 세우고 계셨어요. 국내가 아니라 한국 여행 계획 세우고 계셨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못 가게 되니 국내를 돌게 되는데, 또 요즘 누구나 다 한다는 솔캠을 한번 준비해볼까 하고 오래된 텐트를 창고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레이첼 모런이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내용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기획특집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정 게스트님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주제와 낭독하는 코너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레이첼 모런 님이 한국 독자들을 상대로 오마이뉴스죠? 인터뷰했던 네, 그 기사가 언제였죠? 이게 19년도 10월 27일. 네, 그 내용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주제 잡은 것과 중간중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레이첼 모런 책이 굉장한 사회학적 내용하고 심리학적 분석 굉장히 뛰어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3가지 주제를 저희가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매매에 관련된 통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구매자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념은 3가지로 다룰 예정인데요.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념, 세 번째는 성노동에 대한 통념,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구매자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굉장히 레이첼 모런 책이 굉장히 잘 분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일랜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사례 관련해서 이제 저희 고정 게스트인 장민님이 다양한 사례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 법과 제도는 역시 저희가 또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정말 전문가세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랑 같이 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제 페이드포라는 책을 읽은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을 좀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민님께서 서평이나 뭐 사람들이 페이드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주세요. 네, 알라딘에 나와 있는 책 서평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에는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누구나 아프고 괴로운 과거가 있을 것이다. 떠오르기조차 싫은 그 과거의 시간들. 그런 과거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금세 그때의 내가 되어 다시 그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 나 역시도 그랬다. 글을 쓸 때는 물론이거니와 애인이나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아픈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나는 현재에도 반드시 아팠다. 어느 날은 그 아팠던 시절에 대해 얘기하다가 지금도 그때의 아픈 내가 되어버린 바람에 대화를 중단해야 하기도 했다. 레이첼 모런 역시 이 책을 쓰기 위해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책에 처음에 밝히고 있다. 왜 아니겠는가?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 다시 그때의 내가 되어 그때를 기술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하며 마치는 글이다. 리뷰가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네, 리뷰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리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책이 그 봄날림에도 그렇지만 7년간 봄날림을 기록했는데 이 레이첼 모런 저자는 10년간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책의 내용 또 이런 서평도 전 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완벽하게 썼다. 고찰, 분석, 그런 군더더기 하나 없다. 그래서 굉장히 극찬한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면 끈질기게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연구를 해오시고 계속 공부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독자도 읽으면서 그걸 고스란히 느껴지게 했던 바로 서평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또 가져온 거는요. 성매매를 방관하는 것은 그 측면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활동으로서의 자발적 성매매라는 말은 본질을 외면하고 헬격과 수만 가지 뒤치다거리를 외면하는 변명일 뿐. 결국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신체를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구매하는 행위를 노동이라는 신성한 이름에 올릴 수 있는지.
저자가 글이 길었다고는 할 수 없는 성매매 경험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과 감정과 신체의 건강과 자아의 일부를 손상당하고 그로부터 얼마나 어렵게 털고 일어나는지를 첫 장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털 뉴스만 봐도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 역겨운 뉴스들이 넘쳐나니까. 괴로운 독서지만 의미는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또 저도 읽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데요. 전 낭독하지 않고 제가 기억나는 걸 하면 이렇게 서평을 남기셨더라고요. 성매매라는 거는 포장지라는 거야. 그래서 성매매의 포장지로 이 사회가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폭력이나 착취가 드러나지 않게끔 성매매라는 포장지로 가리고 있어서 성매매라는 단어를 쓰면 본질을 모른대요. 통찰력 있게 이 책의 내용을 잘 요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왜 성매매라는 문제가 인간을 상호 타락하게 만드는지, 이 사회에서 왜 성매매 문제를 우리가 폭력이라고 부르는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지금 인트로로 페이드4를 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남긴 글과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장미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책이 언제 나왔나요? 이 책은요, 2019년도 9월 27일에 나왔고요. 레이첼 모렌이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이제 뭐 읽게 된 거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책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처음에 이게 텀블벅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밀어주기에 성공을 해서 이 책을 저는 이제 책을 받아보게 돼서 여기 그 옹기니 분이 실제로 호주에서 성착취를 경험한 내담자들을 지원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 책에 대해 감동받아서 한국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안서진이라는 네. 그래서 텀블벅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이제 우리 한국 독자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이드4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성매매 유입 전, 유입 기간, 유입 후로 해서 자신의 경험을 저자가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단순히 뭐 회고록은 에세이처럼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여성들의 집합적 경험, 성매매에 대한 분석을 여러 자료나 연구 결과들과 관련해서 해석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3부로 되어 있는 건데 1부가 저도 1부를 통해서 느꼈던 건 성매매 유입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사회학적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한 사람이 그 시대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굉장히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분은 성매매 현장을 이렇게 제가 체계적으로 접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과서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래서 논문과 소설이 약간 결합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문학적인 네네, 좀 감성들이 굉장히 또 느껴지는 문학적인 네.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매매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가끔 구매자나 경찰이나 관련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 악마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첼 모렌이 악이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하고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10년 동안 썼으니까 얼마나 갈고 다듬었을까.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여기 그 서평에서도 그렇지만 참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었나요? 이 책을요, 통계를 보면 제가 알라딘에서 이제 이 책을 구매한 분들의 구매자 분포를 조금 봤는데요. 주로 보면 30대에서 40대 분들이 30대가 26.7%, 40대가 23.6%, 이거 합해보면 거의 50%? 3040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읽었고요. 20대 여성들도 14.2% 이렇게 이 책을 펼쳤고 반면에 남성들 중에서 이 책을 많이 구매한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 책을 구매를 또 하셨네요. 궁금해요. 당사자분들이 네. 직접 성구매 당사자일 수도 있는 분들이 11.8%가 40대에서 이 책을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책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포문에 장미님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장미님이 꼭 읽어주고 싶은 게 있다. 낭독이나 주제 잡기 전에. 그게 이제 레이첼 모렌이 한국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꼭 읽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 책 이야기를. 네. 레이첼 모렌이 한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매매를 살아낸 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디 말하십시오.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제가 조직했던 그룹의 여성들 중 몇몇은 기자에게, 방송에게, 정치인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 증언은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몇몇 여성들은 기꺼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 슬픔을 동반한 일이었고 가족, 특히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더욱 마음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큰 희생이었고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우리는 2017년 봄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은 인간의 몸을 성적으로 접촉하고자 구매하려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젠더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야만 하지요. 네. 성매매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전하고 목소리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레이첼 모렌이 성매매 경험 여성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한국 독자들에겐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해요. 말하기 위해 앞장선 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성매매에 대해선 누구나 자신만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했듯 치심에 기인한 침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초부터 불필요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라디오 인터뷰든 기자의 기사든 개인적 대화든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부드럽고 긴장되지 않게 환영해 주세요. 듣는 이는 진심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표하면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회가 우리 성매매된 여성들을 비난해왔고 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침묵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침묵 속에서 폐해는 커져만 갔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의 비난과 성매매의 존속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성매매 여성을 향한 편견은 성매매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실제로 살아있게끔 기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매매가 되고 있는 여성들을 기억해야 할 시점인데 용기와 회복력을 갖고 그 여정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성들이 여러분께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네.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책에 보면 레이첼 모렌이 생존자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증언을 하고 아일랜드의 법안이 마련되고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희 팟캐 드시는 청취하시는 분들 노르딕 모델 아시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장미님 그리고 오늘 레이첼 모렌을 대독하시는 미경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저의 이제 누구나 다 독서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펼치면 맨 앞장에 조금 기록을 남겨놓는데요. 보니까 2019년도 10월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텀블럭으로 밀어주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받아봤겠죠. 그래서 가방에 넣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을 착취해서 쌓아올린 남성연대라고 이렇게 한 줄을 남겼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서 집요하게 분류한 책이 과연 전 세계에 통틀어서 있을까? 정말 너무 귀한 책이다. 성매매의 현장에 있다 보면 통념과 너무 많이 마주하거든요. 심지어 내 편이라 생각했었던 페미니스트들도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통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니면 여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합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여성들도 있던데 라는 그런 신화 가득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레이첼 모렌 이 책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왜 신화이고 통념이고 여성
여성들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배제시키는지에 대해서 너무 기록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누가 뭔 말 하면 그냥 이 책 한 권만 내면 이 책 읽고 나랑 얘기하자 그 다음에 아 이래서 참 기록이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장미님의 속사포 같은 열정, 네. 분노 방금 보셨습니다. 자, 미경님 책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저는 작년에 이 텀블백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책들 구매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단체로 조금 세미나를 하는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세미나 시간에 이 책이 선정이 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말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 이 책을 읽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일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저희 같이 세미나 했었죠.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는 사실은 이분이 당사자이기도 하고 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연구자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아주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결코 그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당사자의 힘이 아니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책을 읽으면서 저희도 단체로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공감이 되면서 이 여성들 당사자로서 가지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당사자가 갖는 힘도 느꼈지만 물론 그게 가장 컸겠지만 레이첼 모렌이 분명하게 당사자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런 걸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쓰긴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보고서라고 한다는 걸 굉장히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구매자의 심리까지 분석하다니. 그리고 저희가 한국 남성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외국이라고 한들 결코 다르지 않구나. 피해라는 것은 전 글로벌하게 이로 발생하고 있고 무지는 정말 그렇죠. 글로벌하구나. 네, 성구매자들의 네.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구나. 이건 저 멀리 반대쪽에 있는 아일랜드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것이 이 현재 한국의 이야기 같은지 그것도 역시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낙인의 시선도 그거는 전 어찌 또,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똑같을 같구나. 수 있을까. 그래서- 성평등 지수 이런 분들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이요. 레이첼 모렌이 고백하잖아요. 이 책을 자기가 실명으로 낼지 가명으로 낼지 굉장히 고민했었지만 처음에 가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명으로 내기까지 그전에는 그냥 패드포에서 레이첼 모렌의 책이다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자기의 실명을 얘기하기까지의 그러니까 봄날님은 그 가명을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까지 연동되다 보니까 레이첼 모렌의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 대한 극찬을 했네요. 정말 자, 그럼- 성매매 교과서라는 말이 네. 정말 이 책은 성경처럼 꺼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낭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주제를 정한 다음에 낭독을 잡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세 가지에 대한 통념은 반드시 깨라. 첫 번째가 통념깨기인데요. 첫 번째 통념이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매매 자체, 성매매가 일이다. 성매매가 직업이다. 심지어는 성매매가 노동이다. 노동. 네. 라는 그 통념도 있죠. 노동 통념은 이제 세 번째로 다루고 할 텐데 어쨌든 연결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레이첼 모렌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그 통념에 대한 첫 번째 성노동이 아닌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매매에서 폭력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유린하려는 사람이 인간됨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간임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인간됨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 그 존업을 깎아내리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173페이지에 기록을 해놓았고요. 이래서 성매매에 대한 성매매와 강간에 대해서 이렇게 182페이지에 이어서 나와요.
성매매와 강간은 보통 사는 사람과 훔치는 것이 다르다는 논리로 구분된다. 그러나 섹스는 남성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여성들의 몸 위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며 항상 남성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캐슬린 베리의 말처럼 성매매에서 구매된 섹스와 강간에서 훔친 섹스가 같은 종류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제야 우리는 몸이 이용되는 여성에게 얼마나 심한 정신적 외상이 초래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돈이 지불된 성매매와 강간으로 훔친 섹스가 아주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왜 그리도 많은 성매매 여성이 이 두 가지 경험의 유사점을 분명하게 비교하는지 말이 된다. 한 여성은 성매매에서의 경험을 언급할 때 아주 간결하게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묘사했다. 아동이었을 때 처음 성매매에 유입된 캐나다 활동가 크리샤 베티는 성매매를 선불 강간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여성은 강간당할 계약에 사인을 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고 나는 2012년 아이리시 이그제미너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강간이라고 썼다. 라고 이렇게 레이첼 모레는 이 성매매와 폭력과 그 강간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란 제도 자체는 상업화된 성착취, 성학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했고요. 성매매의 본질은 일 직업이 아니라 성별 권력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성별 노동 계층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매매는 일이나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여기 성매매의 개념을 다시 쓰는 것 같아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강간? 그래서 네. 여기 책에 보면 실제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자신의 몸이 성적으로 학대되도록 돈을 받고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허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 참는 것, 그런 이야기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한국에서 성매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거나 할 때 항상 같이 딸려오는 게 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통념은 성매매 여성 고급 창녀 신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매매 여성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쉽게 돈을 벌려고 선택하고 사치하려고. 그래서 이제 고급 창녀 신화가 많죠. 성매매 문제를 여성에게 돌리기 위한 게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구조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해서 구조를 가리는 거죠. 성차별적인 구조도 가리고 성별에 의해서 남성에 의한 여성인데 그 여성 중에서 남성들이 생각하기엔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항상. 그래서 성녀와 창녀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고급 창녀 신화를 계속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성에게 다시 낙인 찍히기 위해서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된장녀, 김치녀, 뭐 명품녀, 뭐 온갖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결론은. 성매매라는 범죄 자체를 가리고자 하는 약간 고급 창녀는 안 나온 적이 없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몸 팔아 명품 가방 사는 된장녀에 대한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돈 쉽게 번다. 그리고 뭐 이제 돈 쉽게 벌면서 돈도 벌고 즐기니 얼마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성매매 여성은 성욕이 강하다.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있어요. 주도적이다.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여기 책에서 보면 내가 기억났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의 사례였는데 이 여자가 항상 성매매 범죄는 언제든지 폭력이나 착취에 노출돼 있잖아. 살인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니까 이 안전을 담보 못하니까 거기 보면 어떤 여성이 구매자가 오면 신발을 그 남자가 이제 하여튼 뭐 침대에 던지거나 뭐 베개를 어떻게 감추거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구매자가 구매하는 거는 여성의 성기가 아니거든.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학대할 수 있는 권력? 응? 그런 걸 사는 거잖아. 권력과 시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맞아. 시간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지배력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고급 창녀 신화는 마치
여성이 그거를 즐겨서 하는 것처럼 가리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현장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성산업 착취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 강남에 맨날 그 템포로 강남이 등장해요. 템포로 여자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던데요. 네. 실제로 여기 선미촌 있을 때 여성들 벤츠 타고 다니던데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그 거예요. 억울함을 왜 고급 창렬시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벤츠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성매매 여성은 벤츠 타면 안 되나요? 근데 타면 정말 그나마 다행일 것 같아요. 제가 그 강남에서 온 여성분을 비롯하여 1년이면은 거의 한 10분의 새로운 여성분들과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꼭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말 돈 잘 벌고 쉽게 번다고 하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명품 백이나 있어요? 물어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여성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에 같이 갇혀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감각으로만 같이 그 여성들마저도 젖어들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직접 물어볼 때 명품 백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이렇게 새롭게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급 창녀 신화가 남성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처럼 이용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산업 카르텔은 가장 돈 없는 남성들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살롱드 전북. 전북